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최운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잠깐 좀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무위에서 금융의 본질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와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우리가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할 때는 금융의 역할이라는 게 제조업이 정상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기능으로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제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이 한계에 이른 이 시점에서는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하려면 서비스업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결론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금융은 정말로 금융 원리대로만 했더라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금융 논리가 지배당하고 정치 논리, 사회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한진해운 같은 그런 경제업 오히려 부실화가 더 심화됐다는 면도 없지 않아 있고, 이런 사회적인 논리, 정치 논리로 하다 보니까 한국의 금융의 수준이 우간다도 못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금융이 공공성이 굉장히 강한 건 사실이고, 또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금융 당국에서 철저하게 더 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아마 첫 번째 국회 때 모처럼 금융을 산업으로 인식하는 분이 금융수장으로 와 있어서 굉장히 내가 희망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우리 금융위원장께서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정말로 금융의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게 다른 경제, 실물 경제도 보완적으로 잘 된다 이런 책임감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네, 귀한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들어보셨죠? 네, 이게 세계 금융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이 블록체인 흐름에 대해서 우리 금융위원회에서는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시나요? 예, 저희 블록체인 강사도 모시다가 강의도 듣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에 대해서 저희 지금 용역을 맡겨서 과연 우리 금융이 어떻게 쓸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용역도 맡겼고, 그 다음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걸 나중에 금융위에 와서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러시죠. 그리고 유관기관들, 특히 코스콤이라든가 이런 기관들과 함께 여러 가지 방면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대부터 추진하시다가 아직 안 된 법안이 2개가 있잖아요.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본시장법.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 부산에 국감 내려가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런 논의가 나온 지가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고 있으니까 거래소 직원들이 전부 피켓 들고 반대 시위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런 정리도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국회한테 법을 통과해달라고 하겠습니까? 철저하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 19대 때 통과되지 못한 이유가 몇 가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셨는지 나중에 마지막에 좀 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법이 인터넷 관련된 법인 것 같아요. 지난 국회 때도 왜 이 법이 통과되는데 어려움이 있었나 제가 쭉 국회 속기록을 보니까 우선 인터넷 은행에 대한 정의가 확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반대가 많은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지분 구조잖아요. 일반 우리 은행법에 의하면 은산분리 정신이 투철해서 4% 이상의 지분을 갖지 못하는데, 이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는 이걸 좀 확대하겠다는 게 이제 아마 우리 정부의 입장인 것 같은데, 이 확대를 하겠다고만 하니까 이제 우려는 많잖아요. 우리 경험으로 보면 우리 과거에 한 10%까지 확대했다가 또 동양 사태가 터지니까 다시 또 위축이 되고, 그런 우려를 어떻게 불식할 건가,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법을 보면. 그래서 제가 우리 실무자들한테도 얘기했듯이 선진국에서 보면은 지분의 제한은 두지 않되 은행을 하고자 하는 산업자본에 대해서는 은행에 적용했던 프루덴셜 레귤레이션 이거를 그대로 산업자본에 적용을 하면 그 규제를 받고도 우리가 은행을 하겠다 그러면 허용해 주는 거고, 우리는 그 규제가 싫으니까 안 하겠다 그럼 못 하는 거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보완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우려했던 게 사금고와 방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법에 어떤 정도로 좀 국회 우리 의원분들이 걱정하신 내용이 다 해소가 돼서 새로운 법이 올라왔는지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지금까지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일문일답 하다 보니까 내가 질문을 많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질문 다 하고 나중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은행 민영화에 대해서 아까 김종석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21% 남겨두고 30%만 매각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정부의 지분이 한 주도 없는 은행이나 금융 지주에 대해서도 인사라든지 경영에 직간접으로 관여를 한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1%를 들고 있으면서 과연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간다. 또 21%를 가지고 있으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될 겁니다. 정부 지분이 있으니까. 감사원 감사를 받는 한 우리은행은 시장 논리에서 경영할 수가 없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저도 우리 김종석 의원님처럼 가능한 하면 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빨리 민영화해서 그 은행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이익을 많이 내가지고 법인세 많이 내는 것도 공적자금 극대화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셔서 가능한 하면 21%도 빨리 매각을 하셔서 더 이상 이 우리 은행이 시중은행으로서의 커머셜 뱅크로서의 기능을 해야지, 이건 뭐 정책금융도 아니고 민간은행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우리 금융산업 발전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나머지 답을 좀 쭉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래소의 지주회사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사실은 노조의 동의서를 받았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 그런데 뭐 부산에서 그 노조에 반대하시는 목격을 하셨다고 하니 저희가 조금 더 설득하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지주사의 거래소의 지주사 개편은 의원님들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이 20대 국회에서 보다 생산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터넷 은행의 정의 규정은 지금 그 현재 은행법에 돼 있는 정의보다 좀 더 정치하게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저희가 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마련되는 대로 앞으로 입법 과정에 아니요, 안은 있습니다. 안은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분 구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죠. 뭐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50% 안도 있을 수 있고 33%의 안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IT 기업이 주도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인터넷 전문은행 만들어 봐야 현재 있는 은행들이 그냥 인터넷 뱅킹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입법 과정에서도 그 철실함을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금고화 문제는 현행 은행법에 있는 규율 체계보다 훨씬 더 강한 규율 체계를 가져가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투자, 거래, 그다음에 대출, 이 모든 것이 현재 있는 은행법상의 일반 산업자본에 대한 규율보다 만약에 지분이 완화된다면, 지분 소유 구조가 완화된다면 더 강한 규제를 하시는 게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은행 민영화 관련해서 20%의 문제는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민영화를 통한 자율경영의 의지는 정부가 누차 강조를 했고, 그러한 것들이 이번에는 아예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이사 추천권을 마련한다든지 MOU 해지 뭐 등 해서 이런 것들의 의지를 계속 천명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의심을 가지고 계신데, 그거는 앞으로 저희가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정말 자율성을 갖게 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저희가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저희한테 신뢰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오전 우리은행 그 민영화 관련돼서 우리 위원장께서 30% 매각하면서 확실하게 이제 MOU도 폐지하고 또 과점주주들한테 사회이사 추천권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것만 가지고는 잘 확신이 덜 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사회이사 앵커 인베스터가 한 뭐 서너 개 들어오면 또 사회이사가 한 7, 8명 될 텐데 나머지 사회이사는 지금 관행이 없어지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의지를 확실하게 좀 표명하시려면 이번 12월에 이제 은행 행장 임기가 되나요? 예, 12월 말까지. 그때 이제 새로 출범한 은행의 경우에 CEO 선임권을 그런 과점 주주들한테 확실히 주겠다 이런 정도로 좀 선언적으로 하실 수는 있나요? 네, 그런 사회이사들이 중심이 돼서 새로운 행장을 선임토록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위원장께서 그 점검하시고 그게 실현되도록 좀 하시면 네. 그래야 좀 국민들한테 믿음이 갈 것 같습니다. 예, 분명히 정부는 자율적 경영, 즉 30%가 팔리면 우리 은행이 스스로 경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근데 옛날에 제 경험으로 보면은요, 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장치를 어떻게 좀 확실하게 제거하셔서 이번에 실현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금융위원회는 작년에 10년 이상 장기 보증 기업의 경우 보증 심사를 2017년부터 은행으로 위탁하겠다 그렇게 발표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화 신보가 하고 있는 보증 심사 업무를 왜 갑자기 은행으로 돌려야 될 이유가 생겼나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은행이 부분 보증제이기 때문에 심사도 또 합니다. 그리고 기신보가 또 심사를 하고요. 이런 기업의 불편을 한 군데서 심사를 받도록 해서 기업의 불편을 해소해 주겠다 하는 것이고요. 기신보 입장에서는 보다 창업 기업 그리고 초기 성장 기업들에 좀 집중을 해보자. 10년 이상 된 기업들은 은행이 가장 기업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증과 대출을 섞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다만 신기보 모든 역량은 이 창업 기업과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한테 집중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모양이 좀 이상하게 되는데요. 이제 은행이 보증 심사를 하고 실질적인 보증은 또 신부나 기보가 하고 대출은 또 다시 은행이 해주고 그럼 은행은 자기가 대출한 기업에 대한 보증 심사를 은행 스스로 할 때 예. 굉장히 이게 이해상충의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것은 그런 그 은행이 일종의 모랄 해저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네. 말씀인데 그것은 그 다음에 은행이 그동안 해온 것에 대입 연자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하는 등을 감안해서 보증 총량을 줍니다. 은행에게. 그리고 대손이 많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다음에 신기보 출연료를 갖다 더 올리게 되고요. 그래서 은행의 모랄 해저드를 방지하게 되는 제도는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은행에 이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은 뭔가 지원하고 싶은데 담보가 부족하다. 그럴 경우에 스스로의 성장성을 판단에 근거해서 보증을 활용해서 보증을 채워주는 것이죠. 근데 그걸 누가 제일 잘할 수 있느냐? 은행이 제일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증 심사를 지금은 뭐 은행의 주 업무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기보 신보가 보증 심사보다 더 노하우가 높지 않아요? 사실은 의원님 보증이나 대출이나 결국은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신기보는 본래의 정책금융기관의 목적, 즉 창업 초기 단계 기업의 모든 역량을 모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기보 신보의 업무량 중에서 이런 장기 보증에 할당된 인원이 거의 한 20에서 25%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이 업무를 은행으로 넘겼을 경우에 기보 신보의 그 인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기신보의 인력은 이 말씀 올렸듯이 보다 좀 모험적이고 창업 단계에 있는 이런 기업의 심사 역량 혹은 그런 기업의 발굴 이런 데다 좀 재투입하고자 합니다. 기보 이사장님, 적극적으로 동조하셨습니까? 아무 불만이 없으세요? 네, 됐습니다. 그럼. 그다음에 금융위원회에서 지난 그 10월 10일 날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위원장께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설정한 연말 가계대출 목표치를 점검해보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나 빠른 은행의 경우에 건전성이나 리스크 관리 차원의 금감은 특별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8월이나 9월 말까지 점검해 보시니까 은행 중에서 자기들의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이 몇 개나 되나요?
몇 개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제가 지금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예, 그렇게 목표치를 초과해서 과연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은행들이 혹은 제2금융권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은행이 가계대출이 늘어난 부분은 은행 스스로의 어떤 마케팅 전략의 부분도 있겠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크게 기여한 부분이 오히려 더 크다. 이 부동산 문제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LTV라든지 DTI 낮추면서 은행한테 대출을 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은행을 점검해서 지나쳤다고 또 이제 이런 관리를 하게 되면 은행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나요? 은행의 가계대출을 늘리지 않았다고 저희가 그거를 밀어내거나 혹은 더 나가도록 한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빚내서 집 사라 하는 뭐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사실은 2012년 13년에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왜곡돼 있었습니까? 그것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오케이, 저도 됐습니다. 잠깐 은행에 있어봤습니다만 은행들이 다 연초에 리스크를 얼마로 가져갈지 목표를 어떻게 할지 이것을 감안해서 업무 계획을 짜거든요. 근데 그 업무 계획을 초과했으면 뭔가 네, 문제가 있는 질문 것이 하나 해야 아닌가. 되니까 좀- 예.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제가 금융감독원 그 국감할 때 우리나라 회계 정보의 이 부실화 문제를 한번 따진 적이 있습니다. 정말 창피할 정도로 세계에서 뭐 61인가 OECD 가입국 중에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우리나라 회계 정보를 보면 창피합니다. 예. 20년 전에도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대책을 세우겠다.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똑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 우리 이 원장이 회계감사제도 개혁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셨다고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획기적인 방안 한번 마련하셔가지고 그 우선은 내부 감사 1차적으로 걸러줘야 될 내부 감사가 지금 저 회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내부 감사에 대한 적격성 심사 이런 제도를 법으로 하시든지 뭐 저 모범 기준으로 하시든지 좀 마련하시고 그다음에 외부 감사의 경우에는 지금 자율적으로 하지 않아요. 여기에 옛날식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한 번 계약하면 3년씩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2번 정도 자율적으로 결정한 다음에 세 번째 할 경우에는 감독원에서 강제적으로 지명하는 CPA가 하게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보완 방법을 하면은 그런 대로 좀 걸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계제도야말로 우리 경제를 버티게 하는 근본적인 인프라입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저도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개혁 방안을 좀 잘 예. 마련하셔서 예, 지금 말씀하신 제안을 포함해서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학 질의에 영광을 안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제가 오늘 감독원장님께는 한 말씀도 안 드려서 한두 가지 묻고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P2P 대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드린 대로 굉장히 이 소비자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문제가 상존해 있는 것을 제가 한두 가지 사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8월 31일 날 이제 모집한 건데 그날 옆에 보시면 11.5% 세전 수익률 이렇게 이제 공지를 합니다. 그럼 투자자들이 보기에 확정된 수익률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는 투자자 보호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좀 잘 고려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화면 여기 이제 보면은 또 이 어떤 특정한 금융기관과 연대해서 이런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오도하는 그런 광고들 꽤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은행하고는 별로 관계없다는데 IBK 은행장님 계시죠? 여기도 보면 지금 IBK가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같이 하고 계시나요? 골든 클럽에. 실무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전혀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예, 저도 아직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엄청난 투자자 보호 문제가 생길 테니까 앞으로 감독원에서 이런 거 좀 철저히 체크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검사 가실 때 한 가지만 좀 챙겨 보시라고 말씀드린 건데
재벌 계열 회사만 일감 몰아주기가 있는 줄 알았더니 은행이나 각 금융기관에서 이런 현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모 회사의 경우 직원이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서 자기 배우자가 소속된 회계법인에 이 용역 수수료를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이제 사고가 날 위험도 있고 그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지난번 제가 산업은행장께도 한번 여쭤본 건데 앞으로 132개의 자회사를 이제 매각할 때 산업은행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IB 산업을 더 발전시킬 수도 있는 관건이 거기에 있다고 그랬는데요. 지난 3, 4년 동안 산업은행이 자회사를 매각할 때 사용됐던 채용했던 그 주관사 회사를 보면은요, 국내 증권회사는 한 회사도 없고 전부 외국계인데 외국계도 특정한 한 회사에 집중 몰아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산업은행 검색하실 때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하겠습니다. 시간 한 1분 주시면 97년 우리가 외환 기업 부채발 금융위기였다면 우리 모두가 바라지는 않지만 2017년도 만약 어떤 금융위기가 온다면 이건 가계부채발 위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굉장히 이제 그런 학자들의 지적도 많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아직 규모는 크지만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상황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안도를 하시는데 안도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좀 지켜봐 주시고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여야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당과는 주기적으로 당정 협의를 통해서 협의하시지만 야당들과는 그런 채널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금융 문제에 관한 한은 야당과도 정기적으로 그런 대화의 채널을 마련해서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은다면 어떤 위기가 와도 헤쳐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금년 마지막 국감에 제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에 우리 최은율 의원이 말씀 주신 거 새겨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